법외국제로도 가볼까요? 그것은 이제 법관의 양심과 네. 그리고 헌법 법률 양심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것, 그것이 이제 재판의 독립과 판사의 독립인데 이걸 지금 법외국제를 하면 양심에 따른 판단을 못할 수 있으니까 이게 헌법 위반이다 이 논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논리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으로는 항상 그런 주장을 해왔어요. 예, 판사에 대해서 뭔가 규제를 하겠다 하면 항상 헌법에 판사는 독립해서 재판한다. 독립. 네. 그 간섭하지 마라. 헌법 위반이다. 헌법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재판한다. 그런데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안 하니까 문제예요. 잘했으면 문제가 안 생기지.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번 김건희 무죄 판결 우인성 그 부장판사. 네. 제가 그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분 재판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판사가 직권남용을 했는데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심각하게 직권남용을 해가지고 유죄가 너무 명백한데 무죄로 그냥 풀어줘 버린다. 김건희. 또는 무죄가 너무 명백한데 유죄라고 그냥 잡아넣는다. 뭐 이재명 대통령 사건. 이런 너무 명백한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고 법률 적용을 잘못 한 경우에 판사의 직권남용죄의 특별법이 법외국제예요. 아마 다 이해하실 겁니다. 네. 그거 필요하겠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왜 이것을 필요하다는 국민의 일반 인식과 대법원은 이것이 헌법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자성, 반성, 성찰 그리고 회고를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개혁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내놓지는 않고 이거 무조건 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왜냐하면 그 법외국제 통과되면 아마 많은 민주 시민들이 고발을 할 것이 우인성 판사건도 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당할 거예요. 예. 그 유죄 지지 파기환송 선거법 위반 사건. 예. 그것도 전형적으로 법외국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잖아요. 소급이 될 수 있습니까? 법을 새로 만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문제가 터질 수 그것도 있다. 특별법으로 만들면 아예 소급 입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은 안 되지만 형사법인 경우에 그러나 앞으로 또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서 그런 터무니없는 뭐 판결이 내려질 개연성은 굉장히 높으니까 항상 감옥소 갈 수 있다는 거를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 법관회의를 통해서 내놓는 메시지는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까지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이렇게 뭐 쉽게 얘기하면은 승복하지 않겠다라는 방식으로 아예 비토 운동까지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업무를 그냥 태만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 재개하겠다 이렇게 정말로 폭탄선을 할 수 있는 건지 어디까지 갈 것 같은지 좀 말씀 주십시오. 저는 분명히 내일 법원장 회의가 전국 법원장 회의가 소집이 되고 그러면 또 전국 법관들의 어떤 공식적인 회의든 하여간 굉장히 광범위한 이제 모임들이 공식 비공식이 이제 오늘도 막 열리고 있을 겁니다. 의견 수렴이. 네, 그리고 법관들의 압도적인 다수는 아마 이진관 뭐 부장판사 이런 분 빼놓고는 99%는 반대예요. 왜? 자기들이 잡혀갈 수 있잖아. 법외국제. 그럼 누가 찬성하겠어요? 자기가 재판한 것을 여태까지는 같은 판사들끼리만 1심, 2심, 3심 이러고 끝났는데 또 판사들은 다 봐줬어요. 대법원이.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귀하가 한 재판 잘못된 거야. 위헌, 헌법 위반이야. 이거 전대로 반대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반대 방식은 뭐냐? 이제 공식적으로 이게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겠죠. 그리고 헌법 위반이다, 위헌이다. 그런데 이제 집단 행동까지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혹이라도 사법 파동 같은 걸 일으켰다. 저는 뭐 재판 거부를 네. 그냥 합법의 범위 안에서 아예 재판 지연을 한다든지 9 to 6 해가 근무 시간에만 근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종의 준법 투쟁 할 가능성은 없다. 저는 현재 전국에서는 그거는 없다고 봅니다. 예,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전국 법관회의에 명분찾기를 하는 것이냐. 현실적으로 싸우더라도 이길 수 없는 그 게임. 그리고 마무리 단계 와버렸습니다. 입법은 필리버스터 이후에 통과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지 이것이 어떤 해결책을 내세울 만큼 타협이나 뭔가 결론이 합의에 이를 만한 것은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OX 게임을 이미 넘어가 버렸는데. 그렇죠. 결론은 나 있죠. 통과는 명백한 거고 또 사실은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또 이렇게 지지부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았죠. 저도 비판을 많이 했고 사실 지귀현 부장판사의 이번에 윤석열이에 대한 결론은 뭐 무기징역이지만 그 판결 내용이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하다 또는 뭐 무죄 판결 쓰다가 유죄 판결로 바꾼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의구심까지 지금 제기가 되는 건데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 지귀현 부장판사가
그 선고하기 2월 19일 전날의 정세에 따라서 무죄와 유죄를 결정할 거다. 이제 그런데 정세 판단이 이제 무기징역을 어쨌든 때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조희대 대법원의 이제 종합적인 판단이 뒤늦게나마 민주당에서 뭐 내부적인 분란 일단 정리하고 사법개혁에 단호하게 나서야 되겠다 해서 세 가지 이 법안을 이제 본회의에 올리는 카드를 쓰니까 조희대가 위헌이다, 국민 권익 침해다 하면서 이제 이 지기현 윤석열 재판은 일단은 무기징역을 때린 거죠. 국민의 여론을 네, 넘어야 네. 되니까 이제 정치 투쟁이죠. 어쨌든 정치 이 모든 투쟁이다. 게.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뭐 너무나도 극우들한테 또 TK 사람, 대구 사람이고 그리고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부산 사람이고 두 분이 완전히 그 극우 보수를 대변하는 지금 그런 입장에 있단 말이에요. 정치는 지금 이재명 민주정부이지만 사법 쪽은 보수 독재 비슷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그 위상이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러설 수가 없죠. 물러설 수 없으면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버티다가 법은 통과될 거고. 법은 통과되고 네. 버티고 있다가 계속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여론을 향해서 뭔가 법원의 견해를 공식적으로 계속 밝히는 것 외에는 다른 수단은 없다. 없죠. 그렇지만 이제 자기를 지지하게 만들겠죠. 거기가 극우 보수 국민들의 구심점이 되겠죠. 내년 7월 달이 퇴임이거든요. 근데 저희들 대법원장이 스스로 생각해 보면 국힘이 자기 편이고 국힘은 훨씬 더 극우화되고 있고 윤의견 세력은 소수로 점점 전락하고 있는 그 마당에 이 중차대한 사안을 본인들이 회고나 반성 없이 아예 이것이 헌법위반이라고 외치면 그것이 정치 투쟁이라고 하더라도 얻을 게 별로 없이 오히려 더 구렁텅이 쪼는 좁은 길로 이렇게 몰려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15% 20% 보고 하는 거니까요. 아니 대한민국 대법원이 15% 20%를 보고 사법부를 운영한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만 보고 있는 거지. 예. 아니 그 사법부가 아니죠. 그러면 그거는 이미 그래서 제가 사법 독재라고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특정 정치 편향성을 가진 사람들을 대변하는 변호인단이지 무슨 그게 사법부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해결 안 되는 문제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언론을 상대로 이렇게 떠들면서 이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좀 무모하다는 생각이 그리고 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판사들 한 2,500명 정도의 거의 99%가 이걸 다 반대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 판사들의 대장이니까 보스니까 당연히 자기 식솔들 이 원하는 대로 또 할 수밖에 없는 게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퇴임하고 나서 또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대한민국 법관들은 뭐 말씀에 의하면 뭐 90% 이상이 사법개혁 반대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도 본인이 하는 행위가 정치적 행위라면 아예 이거 사법개혁이다, 사법개혁이다라고 네, 네. 하면서 민주당을 상대로 전면 절차를 선언해버리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근데 전면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요. 네.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서 뭐 엎을 수도 없고 그냥 재판하는 것 말고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뻔한 결과 그리고 정해진 길로 가고 있는데 의기장을 놓는 방식이 수단도 별로 없으면서 목소리만 외치는 뭔가 꼭 구들막 장군이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방구석 여포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국민들이 별로 심각하지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지금 현재 전국 법원장 회의와 관련된 우리들의 판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한 가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봐 이 카드죠. 설마요. 예. 설마가 사람 잡을 수도 있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전국 법원장회의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그런 그 카드는 아니고 그건 불가능한 거고 이제 형사재판 5개를 맡는 이제 지금 이제 23일 어제 이제 모든 판사들이 새로 세팅이 됐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형사재판 5개를 이제 재판을 앞으로 할 수 있는 판사가 현재 이제 특정이 돼 있잖아요. 이름이. 그러면 그 판사가 마음 먹고 나는 그냥 막 욱하는 심정에 한번 부르고 나 옷 벗고 나갈래. 그리고 내 정치하지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재판 대결을 그 5개 재판을 관장하고 있는 그 법원의 재판부의 재판장이 나 해버릴래요 이렇게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재판할 수는 있습니까? 그거는 할 수 있죠. 물론 그거 대통령은 자체가 안 나가지. 위헌이다라고 해서 네. 예를 들어서 그걸 헌법 논쟁이 생기겠죠. 논쟁이 생기는 거 사건이라는 주장도 또 막 그거는 만약에 그 논쟁이 생기면 누가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현재 법에서는 그 재판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형사소추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헌법 규정에 이것을 형사소추는
소자하고 주자가 다르다. 뭐 이거 이제 해먹은 논쟁입니다. 해먹은 논쟁이 있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재판까지는 아니다. 재판은 그냥 진행할 수 있다. 네네. 그리고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재판도 포함, 재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면 헌법재판소는 이제 판단을 아니, 해요. 노. 그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 이제 홍길동이라는 재판장이 예. 진짜 극우 재판장이야.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부를 거야. 내가 한번 불러볼게. 내가 대한민국 극우 보수에 한번 내가 대표 타자가 한번 돼보겠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오세요. 미친 척하고 했다 쳐요. 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안 갈 권리는 없습니까? 안 가도 되지. 안 가도 되는데 아니 근데 그건 재판 속에서 그냥 결론까지 내버리 판결까지 할수 있다는 그것도 겁니다. 이제 재판장이 할 문제인데 예. 그러면 변호인들이 예. 이제 변호인들이 이 재판 재개 결정 그 이제 재판장의 결정이거든요. 그 결정이 헌법 위반이다 해서 다툴 수가 있어요. 그 과정에는 헌법 심판을 받을 수는 없네요. 그래서 그건 안 되고. 그러면 고등법원에 그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어요. 또 고등법원에서 기각시키면 대법원으로 갈 수 있어요. 조의되잖아요. 그때 조의대가 그거 재판 연거 잘한 거야 하면은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을 가야 돼. 뭐 그러니까 계산이 복잡하네요. 네, 그래서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천을 차단하기 위한 그렇죠. 정치적 보복이나 악용의 수단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결국 헌법 소원 제도가 있음으로써 이것은 시작을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결론 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입니다. 국민들한테 이런 취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 외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사건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가 쉽죠. 예.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또 법관에 대해서 법 왜곡죄로 처벌을 해야 되구나. 이제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혹시 여론의 반응이 민주당이 생각하는 또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 사법개혁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 지방선거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 오히려 지방선거에 더욱더 강력하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일종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아마 찬성하는 국민들이 여론조사해 보면 네. 한 60% 이상 많을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너무 많은 국민들이 또 판검사에 대한 악감정이 엄청 많아요. 네. 제한테 댓글 오시는 거 보면 와, 이 정도로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었구나. 대한민국 법조인에 대해서. 예, 그걸 저도 요새 실감하거든요. 그 목소리를 누가 들어야 하는지 이재명 정부 국회가 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한민국 사법부가 들어야 할 얘기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연장에서 이제 대법관을 늘린다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설명이 쉽습니다. 네. 현재 대법관이 14명인데 12명을 더 늘리자. 그럼 이제 26명이다. 그러니까 14명 중에 지금 지난번에 이제 작년에 유죄 지지 파기한 송 그게 보수 10명이 유죄다. 진보 2명이 무죄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제 한 분은 중앙선관위원장 맡고 있으니까 빠졌고 뭐 대법원장 빼야 되고. 그래 어쨌든 이제 그렇게 압도적으로 보수가 많은 경우에는 너무나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왜곡되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균형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12분의 대법관을 더 정원해 가지고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진보 또 항상 이 전부 판사들만 하고 있어요. 대법관은. 네. 대법관은 판사만 해라는 무슨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는 일반인들도 많이 합니다. 물론 법에 대한 식견이 있어야죠. 법학 교수라든가 꼭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법에 대한 상당한 식견이 있고 또 여타 분야에 대해서 그런 경륜이 아주 출중하고 존경받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건데 어쨌든 뭐 그런 교수님이라든가 또는 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굉장히 학문적인 또는 경륜이 뛰어난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법관 구성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판사야. 그러면 무조건 보수입니다. 거구고. 그래서 12명을 더 늘리자 하는 것은 굉장히 정당한 거죠. 진작에 했었어야죠. 너무 순혈주의거든요. 그래서 썩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다 해먹고 옷 벗고 오면은 전현관 짝짝꿍 해가지고 돈 챙겨 먹고 구속 빼주고 이게 정관 예우라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해먹는 조직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대법관 12명을 다양하게 늘려야 한다. 이것도 굉장히 오래 묵은 대한민국의 과제입니다. 실제로 사법부가 대법관 정원해야 한다고 계속 요구를 했던 바가 있고요. 그걸 이번에 일이 많다. 네, 일이 많으니까 대법관 정원해야 된다는 네, 이야기가 네, 있었고 네, 그걸 이제 네. 화답하는 성격인데 이걸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정원법을 만들면 그러면 대법원은 말은 듣죠. 우리 정원 안 할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무조건 법을 만들었는데. 법을 만들었는데 반드시 이제 그걸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다.